농업이 소중하십니까? 정말 농업은 소중하다.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요, 농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 농부와 인공지능 간에 한번 누가 자랑을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2035년까지 세계 식량 생산에서 축산을 대체하는 거다. 이런 미션을 내걸었습니다. 아직 어느 나라가 주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농업을 한 지 제가 한 45년 됐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막 가슴이 뛰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세종대학교의 석좌 교수 민승규입니다. 여러분들 농업이 소중하다고 느끼시죠? 아마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서울의 어느 유명 백화점 앞에서 한 20여 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어머니께 어머니 농업이 소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정말 농업은 소중하다. 또 한 어떤 어머님께서는요, 더 뛰어넘어서 농자 천하지대본을 얘기하면서 농업은 더 발전하고 더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였어요. 정말 소중한 농업이라고 하면 미래 희망란에 농부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그 농업에 뛰어들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요. 제가 그 4년 전인가요? 늦은 나이에 다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가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경쟁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 농업의 경쟁력이 좋은 그 속살,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다시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매년 연말 되면 네덜란드의 통계청에서요, 올해 100만 장자를 발표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요, 통계 그 신문을 보니까 올해 100만 장자 중에 19%가 농민, 어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요.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저희 그 집 주변에 슈퍼마켓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한 대여섯 개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어느 한 슈퍼가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슈퍼마켓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채소를 살 때 가장 신선한 게 뭘까요? 아마 밭에서 바로 딴 채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슈퍼마켓의 CEO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슈퍼마켓 사장은요, 그 슈퍼마켓 한 구석에다가 이 허브 가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허브들을 쭉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오면 거기서 가위로 허브를 잘라서 계산해서 갖고 가시는 건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야, 바로 이것들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네덜란드 농업의 경쟁을 높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지?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농업 얘기를 하기 전에요. 세계 식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계속 발표가 되는데 작년 3월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발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야말로 밥상 물가로서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들을 아마 실감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설탕값, 밀가루값, 이 세 개의 농산물 가격이 다 폭등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단순한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각 나라의 식량 안보까지 우려가 되는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가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요, 농업에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한 수십 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사과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기후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기상이변, 기후 변화에 농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것도 우리한테 주는 과제인데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식량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야, 우리가 먹는 게 풍족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 문제는 아마 걱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요 45%에 불과합니다. 60% 가까이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축산에 사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딱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80%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요, 이 곡물 작업률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곡물 작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심각함을 더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요, 매년 각 나라의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것은 뭐 생산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식량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걸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항상 1등에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국가지만 안정적인 식량을 수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식량의 수입선을 수백 개 나라로 다변화시켜서 언제든지 한쪽이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 작은 도시국가지만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나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식량의 수급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안정적인 식량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식량 안보에 실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종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많은 농산물 중에 종자 수입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귤 종자의 97%가 수입 종자입니다. 포도 95%를 외국산 품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 85%, 사과 79%, 양파 70% 이상을 외국산 종자로부터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IMF 이전에는 대한민국에도 꽤나 큰 이런 종자 회사들이 한 5개 이상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IMF 때 그 5개의 큰 거대 종자 회사 중에 1개만 제외하고 4개의 종자 회사가 다 외국산 거대 기업한테 합병되거나 M&A를 당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청양고추, 그게 우리나라 종자일까요? 처음에 개발은 대한민국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종자를 개발한 회사가 외국계에 인수당하면서요, 우리나라가 청양고추 그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AI 트랜스포메이션. 농업의 4차 산업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새로운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 한 8,000년간 농업의 성장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한 1700년대부터 농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요, 보통 우리가 농업 쪽에서는 근대에 들어온 1차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농지가 있으면요, 3분의 1은 항상 휴경을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력이 떨어지니까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농지가 있으면 항상 3분의 1씩은 농사를 안 짓고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33% 정도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근데 영국에서 소위 말한 돌려짓기, 윤작법이 개발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쌀을 심고 또 다른 작목을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돌려짓기를 하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윤작법이 개발되면서 생산성이 증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이 당시에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1950년도 미국에서 새로운, 우리가 녹색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한 다수학 품종이 개발되는 거죠. 농약과 비료를 써서 그 생산을 하는데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통일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쌀, 획기적인 증산을 갖고 온 품종이 되겠죠. 이 통일벼 같은 경우에도 다수학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수학 품종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요,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농업을 한 지 제가 한 45년 됐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막 가슴이 뛰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혁명적인 것은요,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요, 이런 생산성의 증가는 물론이고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건데요. 이거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농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이 결합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요, 농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농업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느 농업일까요? 우리가 에그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에그리컬처, 농업에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이 에그테크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에그테크 농업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할까요? 농업이 이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요,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에그테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에그테크 산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텐데요. 이거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농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이 결합된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가슴이 뛸까요? 아직 어느 나라가 주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IT가 발전한 대한민국, 또 우수한 농업 인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3차 농업혁명에 한번 같이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 때문에요, 제가 막 가슴이 뛰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팜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네덜란드형 유리온실입니다. 한국 농업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리온실 분야에서 네덜란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덜란드를 뛰어넘으려면 많은 노력과 또 자본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유리온실 분야에서 우리가 네덜란드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은 거죠. 패자죠. 근데요, 제가 요즘에 패자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리온실 분야에서는 안 되니까 이런 윈도우 팜 분야에서는 뭐 컨테이너가 됐든 실내가 됐든 다양한 AD를 활용한 분야에서는 네덜란드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기술력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한국에 있는 이런 스마트 농업, 에그테크 기업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의 에그테크 기업 중에 하나가요. 아주 CEO가 젊은 분인데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에그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의 농장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게 언제가 됐든 어디서가 됐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CEO의 얘기가 재밌습니다. 비록 그것이 화성일지라도 우리의 컨테이너 이 팜은 화성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업체는요, 여러분들 매년 연초에 열리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에서요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그 결과 지금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컨테이너 하우스의 시스템이 되겠죠. 이것을 지금 추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 소개드릴 에그테크 기업은요, 한국에서 아마 굉장히 일찍 이런 버티컬 팜에 도전한 기업이고요. 또 선구적인 이런 기업인데요. 한 12층이 되는 이런 스마트 팜을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100평이라고 하면 1200평의 효과를 내는 그런 스마트 팜인데요. 여기는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배된 이런 쌈체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샐러드화 시켜서 각종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큰 이런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팜, 이런 에그테크 할 때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ED 조명인데요. 이 회사는 이 LED 조명 기술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 발상이 정말 대단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옥천 쪽으로 가다 보면 폐 터널이죠. 쓰지 않고 있는 터널이 있는데 한 600m 정도가 됩니다. 그 터널 안에 소위 말한 버티컬 팜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방비나 냉방비가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서 각종 이런 쌈체류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딸기 좋아하시죠? 근데 딸기가 여름에는 잘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기라는 작목이 이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져야 꽃이 핍니다. 근데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생산이 어렵죠. 근데 이 업체는 여름 딸기까지 재배를 합니다. 기술력이 대단하죠. 이 스마트팜의 기술력, LED라든지 이런 시공 능력에 제가 놀랬고요. 이게 아마 또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릴 이 업체는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그런 스마트팜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 느꼈던 것이요,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얼마든지 우리가 허물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네 번째 소개되는 이 스마트팜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밖에 없는 스마트팜입니다. 여러분들 화분이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제가 이 순환형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작물의 재배 공간과 또 농부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름에 고추밭 하우스에 들어가 보셨나요? 굉장히 덥고 막 벌레도 많고 막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추 농사를 지면 이런 작업 공간과 농장이 구별되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리온실보다 비용 면에서는 뭐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 그런 한국형 스마트 카메라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에그테크 기업에서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농업이 세계 이런 그 스마트팜 농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아시죠? 이제는요.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2016년으로 기억할 텐데요. 서울 광화문에서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가 있었죠? 이세돌 씨와 알파고 간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안타깝지만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알파고는 그 이세돌 씨한테 한 번 진 거 빼놓고는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아마 재미가 없었나 봐요. 은퇴해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 세계의 바둑 대결을 보고요, 또 한 IT 기업이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업, 작물 재배에서도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결을 하면 누가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와게닝 대학에서요, 한번 세계 최초로요,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회 대회 때 우승한 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팀인데요. 그 제가 한번 물어봤죠. 우승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물어봤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팀 내부에서도요, 농업 전문가가 있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는데요. 농업 전문가에서는요, 반대를 했답니다. 지금 인공지능 이 얘기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농사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 대회가 인공지능 대회이다 보니까 그 팀장이 한번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의사결정에 따라보자 했답니다. 요 인공지능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농업 교과서, 농법이 되겠죠. 이 농법을 다시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요, 1회 대회 때는 오이 가지고 했습니다. 오이 가지고 3개월 동안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똑같은 온실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를 대결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걸 보고, 야, 3개월 동안에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진검승부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요, 1회 대회 때 사람이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2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1등을 하고요. 사람이 2등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더 진검승부가 되려면 오이가 아니라 토마토처럼 한 6개월 정도 재배를 해야만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진검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2회 공고가 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지만 토마토 갖고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6개월 동안 농사를 진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무슨 이런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다. 느껴서요. 아, 이 대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찾아서 14명의 저희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 이름이 디지로그였습니다. 그 팀 이름을 하사해 주신 분이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었는데요. 저희한테 팀 이름을 하사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은 아날로그다. 인공지능은 디지털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을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라는 그런 의미에서 디지로그 팀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선을 통과한 5개 팀과 네덜란드에서 토마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그야말로 베테랑 토마토 농부랑 6개월간 이 온실에서 누가 더 생산을 잘하는지를 하는 대회였는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온실이 저희한테 주어진 온실입니다. 딱 시간은 일주일 줍니다. 일주일 동안 각종 센서라든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는 철수를 합니다. 사진에 보면 바깥에 흰 천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게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일주일 동안의 설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옆에 팀이 컨닝할까봐 이렇게 막아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 저 커튼이 없어져 버리고요. 저희는 철수하고 이 안에는 저희 팀은 6개월 동안 못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설치를 해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실에서 화상으로만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원격으로 우리 농장은 네덜란드에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화상으로 작물 재배를 한 건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물이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팀이 예선은 2등으로 본선은 3등의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 품질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팀이 세계 1등을 했습니다. Digilog. 자, 제가 이런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농업의 경쟁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농업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농장에 어떤 기술이 있지, 어떤 시설이 있지, 어떤 장비가 있지, 이게 농업의 경쟁력을 얘기한 하나의 잣대였다 치면요, 앞으로는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요, 야, 우리 농장은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 있지? 우리는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이렇게 농업의 경쟁력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CES, 그야말로 연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전시회, 아마 많은 기업인들도 여기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뭐 회사가 출품한 이 롤러블 TV라고 하진 거죠. 이런 것도 주목을 받았지만요.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의 그걸 보면요. 최고의 승자는 이런 혁신적인 가전제품이 아니라 먹는 거였습니다. 식물성 고기였습니다. 햄버거였던 거죠. 이것을 개발한 스탠퍼드 대학의 팻 브라운 박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만들어낼 거다. 우리의 미션은 2035년까지 세계 식량 생산에서 축산을 대체하는 거다. 고기는 좋아하지만 축사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 냄새 문제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성 고기가 소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식물성 고기를 먹어봐야 되겠다. 마침 검색을 해보니까 홍콩에 8개의 식당에서 이 식물성 고기를 팔고 있어서요. 제가 2019년도에 여기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그 식물성 고기를 한번 다 먹어봤어요.
맛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맛이요.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요. 우리가 먹는 햄버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좋은 고기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묵직하거나 더부룩한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런 경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2달 전에 제가 다시 가봤습니다. 다시 갔더니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는 주로 햄버거 쪽에 이런 식물성 고기가 많이 이용되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홍콩 갔을 때는요. 여러분 딤섬 좋아하시죠? 거기에 많은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딤섬에 이 식물성 돼지고기가 많이 사용돼서 지금 그런 가게들이 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요. 한국의 한우 농가, 양동 농가들 모시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다. 이제 세계 축산업계는 식물성 고기의 습격을 받고 있다. 경쟁 상대가 바뀌는 거죠. 대한민국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지금까지 누구였을까요? 수입산 쇠고기가 경쟁 상대였을 겁니다. 근데요,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식물성 고기가 우리 한우 농가 또 양돈 농가의 경쟁 상대가 된 거죠. 그야말로 게임의 법칙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올해 CES에는요,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CES 여기에 처음으로 기조 강연을요, 농업 기업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 디어라는 미국의 농기계 회사 아시죠? 존 디어의 CEO가 CES 기조 강연에 지금까지 처음으로 농업 분야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And the technology and innovation that John Deere will bring to the market over the balance of this decade will rival the transformation that took place when John Deere first began making tractors more than 100 years ago. 이것은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앞으로 정말 이 에그테크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쩌면 현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의 가을이 되겠죠. 미국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산하 회사지요. 멜린치에서 아주 깜짝 놀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후손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결과일 수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요, 단순하게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진짜구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에 있어서도 이런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농업에 분명히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 전남에 있는 그 신한 군수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 군수님이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안군 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요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인구 소멸 지역이다. 지역 소멸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 이런 메타버스와 연결시켜서 거기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 신안군을 올려놓으면서 글로벌한 이런 새로운 지역으로 한번 거듭나 보겠다. 이런 멋진 구상을 발표하는 걸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농산물 판매도 직접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사고 또 팔 수 있는 이런 게 오는 거죠. 더 나가서요. 이 메타버스 상에서 농업 교육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 문제 때문에 이런 축사에 들어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축산 교육 또 농업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 이미요 농촌진흥청에서 이 토마토의 메타팜, 메타버스 상에서 이미 그 토마토에 처음 하시는 초보 농민이 메타버스 상에서 재배부터 수확까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만들어 교육을 받아놓고 실제로 농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더 나가서요. 요새 지역에서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한번 이 메타버스 상에서 농업 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자, 그렇다면 1년 내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농업 또 그 농촌 축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 농산물 어떻게 판매해 볼까? 이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 농업 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또 우리 지역 축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아마 새로운 시장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농업을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농업의 경지 규모가 한 1헥타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자면 한 3,000평이 조금 넘는 이런 수준입니다. 미국의 평균 경지 면적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무려 130배 정도가 큽니다. 여러분들 키가 저보다 130배가 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세계 농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런 미국처럼 대규모 경지에서 농업을 하는 이 미국형 농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형 농업입니다. 우리 네덜란드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미국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유럽형 농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형 농업입니다. 이 아시아의 농업은 다들 규모가 작은 소농들이 많이 있는 이런 그 농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분야는요, 미국형 농업도 아니고 유럽형 농업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형 농업, 또 작게는 한국형 농업 스타일을 만들 수 있지? 여기에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00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요,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소비자들은요, 본인한테 맞는 개인형 맞춤 소비가 요즘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형 맞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소규모 농가가 많은 우리가 같은 이 소농이 많은 대한민국 농업에는 결코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농이 많다는 얘기는,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그런 개인형 맞춤 소비에 더 금방금방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이미지를요, 작지만 강한 농업이 돼야 되겠다. 규모가 작은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강한 이런 강한 농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마트 강소농이 한국 농업의 미래 농업의 이미지가 될 거다. 이런 스마트 강소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가요, 농업의 IT 인재들을 빨리 육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에 나갈 때요, 제일 어려웠던 것이 농업계에 인공지능 전문가를 찾는 거였습니다.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4차 산업을, 이 4차 산업의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자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요, 농업 인공지능, 뭐 알고리즘 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농업의 AI 인재들을 키워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지자체에서요, 우리가 유리온실, 유럽형 농업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소농이 많은 대한민국에 맞는 이런 소농형, 한국형
또 아시아형 이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해야 되겠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께서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닷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바다 밖으로 나와야만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에 비유하셨는데요. 넙치, 참치, 날치의 예를 들면서요. 넙치, 광어가 되겠죠. 광어는 게으름뱅이다. 물 밑에서 오는 먹이만 잡아먹는 거죠. 또 참치는요. 태생적으로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참치는 잘 때도 빙글빙글 돌아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날치는요. 그야말로 납니다. 영어로 프라잉 피쉬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 날치를 얘기하셨는 줄 아세요? 날치는요. 물속에서 자기보다 큰 물고기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 때 물속에서는 도저히 헤엄을 쳐서 이 큰 물고기를 따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 날치는 하늘을 납니다. 무려 40초간을 나는 거죠. 한국 농업 이제는 날치형 농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뭔가 엄청나게 변하는 시기에 한번 바다 위로 올라가서요. 바다를 한번 보는, 그러면서 새로운 담대한 도전을 하는 이런 농업이 한국 농업에 필요할 텐데요. 제가 오늘 한국 농업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농업에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세계 농업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정부나 농업인이나 많은 관계자들 속에서요. 이런 창조적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플레이의 핵심은 뭘까요? 상대방이든 경쟁자든 심지어는 고객이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인재들이 한국 농업계에 나타나서요. 한국 농업이 미래 그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 강선홍이 한국 농업의 그야말로 세계 농업의 K 농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